어둠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섞인다. 그렇게 열정은 사랑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의 결과로 모든 자연과 형체가 생겨난다. 창조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만 일어난다. 창조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빛 속에만 머물지 않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빛이 비치면 생각의 구체적인 생김새나 그림자가 드러나고 다른 이들도 알아보겠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은 그 빛 속이 아니다. 비평가이자 작가인 리베카 솔릿의 산문집 멀고도 가까운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 코너 속의 코너이기도 한데요. 오매불망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 오늘 준비했습니다. 문장의 소리에서는 해마다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 아직 그 첫 책을 발간하시지 못한 젊은 작가들, 발간하시지 않은 건가? 뭐 어쨌든 젊은 작가들을 모셔서 그들의 무궁한 그리고 비하인드이겠죠. 문학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으로 류성훈 그리고 이현정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성별이 목소리로 구분이 되네요. 셀프 소개 시간 가져볼까요? 류성훈 시인부터 소개 한번 청취자들에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 쓰고 시 공부하는 류성훈이고요. 2012년 한국일보 신춘으로 등단해서 지금까지 시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정 시인도 셀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와 희곡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시극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성훈 시인 먼저 얘기한 거 뭔가 손에 본 듯한 느낌이에요. 멘트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군요. 이현정 시인. 멘트를 준비해 오셨나요 혹시? 아니요. 뭔가 대본에 있을 법한 오늘은 모습을 뵙고자 하긴 하는데 뭐 시극의 희곡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활동을 이현정 시인께서는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공부도 같이 그럼 병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시를 공부하신다고 류성훈 시인은 말씀하셔서. 네, 저는 작년 가을에 박사를 다 끝내고요. 네,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뭐 끊어지면 또 알아보기도 하고 작품 쓰고 그렇게 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박사 시인이시군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졌죠. 박사 시인. 문의만 네, 저를 포함해서. 네, 네. 이현정 시인은 지금 그럼 공부 어떻게 하고 있으신 중이세요? 지금 저는 중앙대 문창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네. 네. 3기여서요. 아직 과정 중이시군요. 네네. 네. 그 류성훈 시인은 201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이현정 시인은 2015년 개간지 쿨투라로 네네.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등단 시간으로만 보면 류성훈 시인은 몇 년쯤 된 건가요? 네, 한 올해가 6년 차가 됩니다. 6년 차가 네. 되고 이현정 시인은 3년 차인가요? 그러면? 네네. 네. 딱 두 배 정도 네. 먼저 신인이셨는데 네네.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에 다 있는데요. 6년이라는 시간이 참 실감이라는 말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신인이라고 말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오래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위치라서
네. 좀 데뷔하는 말 써주시니 좀 부끄러운데요. 뭐 그동안 뭐 잠깐 강의도 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박사도 작년에 열심히 해서 또 끝내고 또 논문 쓰는 동안 또 살쪄가지고 그동안 또 운동하면서 또 글도 쓰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좋은 시가 조금 더 좋은 거 더 써보고 싶어서 계속 궁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신입생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말씀 중에 네. 뭔가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제로, 뭐 앞으로 나아갔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 매일매일 기다려 섭외 받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뭔가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기도 한데. 글쎄 뭐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말이 너무 가슴을 쳐서요.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네. 나도 문장의 소리 다 해보는구나. 재밌겠다 이러면서도 말주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쨌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세요. 네. 이현정 시인도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2015년도에 그 쿨투라 통해서 시를 등단했는데 네. 제가 시를 쓴 거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21살 이렇게 그때 정말 표현하기로 시를 미친 듯이 3년 동안 쓰다가 희곡하고 같이 썼는데 희곡이 먼저 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래가지고 시를 멈췄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쓰기 시작한 지 한 5, 6년이 되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두려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작품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학교를 뒤늦게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될 수 있을까 처음엔 두려웠는데 지금도 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처음에 입학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변화되고 또 다양한 다른 분야의 비평 같은 것도 써보고 이러면서 조금 문학을 넓혀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문학세계 외연을 계속 넓혀가는 네네. 과정이시군요. 네네. 말씀 중에 그러면 희곡으로 등단하신 거는 언제쯤이세요? 제가 그때 작품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독특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이런 거는 정말 누가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그 네. 1월에 조선일보 신문에 이제 최종심에 올랐는데 그 심사평이 그 천년이 읽는 부엌이란 작품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도 너무 독특해서 그 바퀴벌레들을 의인화한 어떤 식당에 미혼모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좀 좌절하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쓰다가 2000년 가을 정도에 이제 월간문학 통해서 등단을 하고 그러면서 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잠깐 멈췄는데 그럼 시하고 희곡 작품 어쨌든 시인이 되신 지 한 15년의 간격이 있네요. 꽤 네네. 길다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네네. 뭐 그 긴 시간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인이 되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한번 이제 6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으로 이 당선 소식을 들으셨나요?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그러니까 그냥 네. 그 당선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의 네. 감회, 기분 어떠셨는지. 그때는 아마 저를 알고 기억이 좀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6년 전이라. 아니요, 거의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 진짜요. 그 저를 알고 습작기를 같이 했던 문우들이 들으면 아마 되게 웃을 만한 그런 얘기가 들 것 같은데 저는 습작생 시절 문우들 사이에서 거의 뭐 낙방의 왕이었어요. 계속 냈는데 네. 계속 떨어지는 뭐 이런 일이.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습작기는 한 4년 반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정말 수도 없이 쓰고 내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본심이랑 최종심 올라간 것만 15번? 네, 그 정도라서. 종심이셨군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하다가 지금 등단해서 좋은 시인이 돼 있는 형이 너는 정말 문단에서 커피집 멤버십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포인트 찍어줘야겠다. 뭐 그런 무료 쿠폰 뭐 한 몇 장은 받았을 법한 그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막 엄청 웃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열정이 있었고 순수했고 절망적이었고 재밌으면서도 불안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011년 말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안 되면
문학을 접을 수도 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 절박함이 정말 예, 컸군요. 마지막으로 냈는데 그때 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현정 시인은 이 쿨트라의 작품 발동하실 때 네네.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인데요. 그런 저도 절박함. 예, 저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뛰어가다가 슬리퍼 날아가고 길에서 자빠지고 막 제정신이 네, 아니었군요.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기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어떤 환희의 기쁨들을 네. 준 등단작을 들어보고 싶어서 먼저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류성훈 시인의 등단작부터 네. 들어보고요. 이어서 이현정 시인의 등단작 들어보겠습니다. 시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월면 채굴기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월면 채굴기. 몸 누일 곳을 모의하러 온 새 몇 마리가 소독된 달 표면을 마름질했다. 실외 흡연구역의 담뱃불이 바람 안쪽에 수술선을 그었을 때 세 번째 옮긴 병원에서도 아버지의 머릿속 돌멩이는 깨지지 않아 한 몸 추슬러 가던 길들만 허청거렸다. 온 세상이 앓으면 아픈 게 아니고 매일 아프면 그것도 아픈 게 아니라고 위독한 시간들을 한 곳에 풀어놓으면서 아버지가 고요의 바다 어디쯤을 채굴하고 있었다. 병들도 힘 빠질 무렵 두개골을 망치질하는 마른 기침이 울퉁불퉁한 삶 쪽으로 흔들렸다. 몸속의 돌은 달 뒤편의 돌 같아 닳고 닳은 땅 밑보다도 단단하고 거물수록 깊은 광맥이 이어져 있는데 어느 갱도에서 그는 길을 잃었을까? 저 큰 굴착기가 가지고 나올 단단한 돌. 돌아와 때때로 돌아눕던 그는 다리의 성근 터럭을 젊은 내게 보여주었다. 달의 얼룩이 지구에 뿌리를 내린 날 아무에게도 거기서 뭘 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창밖 저탄 더미 캐낸 달빛이 벌써 내게 문병오고 있었다. 네, 월면 채굴기였습니다. 어떠세요? 등단작 6년 만에 다시 한번 이런 공간에서 읽게 되었을 때 약간의 떨림을 제가 느꼈는데 유성훈 시인은 어떠세요? 등단작 다시 읽어보시니 감회가 정말 새로울 것 같은데요. 아유, 지금 눈으로 다시 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작품인데요. 그래도 뭐 애정어린 시이면 틀림없고요. 월면 채굴기는 사실 제 등단작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뭐 하평이랑 뭐 문우들 랑 같이 피드백할 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작품 중 하나인데 이거 썼을 때 사실 되게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불안해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그렇군요. 자기 스스로의 문장이나 언술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갖게 돼 있던 시인데 그래서 시 쓰는 방식이나 사고에 대해서 크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첫 번째 작품이라서 그렇군요. 그 이후로도 많이 썼는데 이후로 쓴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등단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보여줬던 에너지가 처음 응집되어 있는 작품이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귀로만 들어도 이 촘촘한 문장과 이 이미지의 연결과 이런 것들이 유성훈 시인이 이 시를 얼만큼 애정 있게 만졌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기억은 나세요?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 혹은 지금 뭐 합평했던 분들의 뭐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떤 평가를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세요? 이 작품? 청취자들한테 이제 강하게 한번 어필해 주세요. 내 작품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셀프 자랑 시간입니다. 그때 그 심사하신 분들이 그 저기 이미지의 이중 구도를 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써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언술 방식의 새로움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그 뭔가 이렇게 문장을 통으로 찍어서 기억해내시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전 정말 신인의 작품으로는 아주 탄탄한 기본과 구조를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현정 시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월면 채굴기. 네, 너무 귀에 낭독을 또 해주시니까
훨씬 더 잘 들리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네네. 아무래도 등단을 늦게 하면 그 이전에 먼저 등단하신 분들의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니까 네네. 그죠? 네네. 그렇게 되는군요. 자, 뭔가 이 류성훈 시인이 순간 부끄러워하셨는지. 이현정 시인의 등단작도 우리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해 나갈게요. 어떤 작품이 등단작이었나요? 저는 미술관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였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흥미롭게 들어주실 겁니다. 예, 읽어주시죠. 교양은 협박일까? 깨끗하고 천장이 높은 공간에 있다. 멋지다 생각하는 것은 폭력적이다. 시드니 국립미술관. 새가 와인잔을 바다에 떨어뜨린다. 미술과 마술을 본다. 소크라테스와 스파이더맨 조각이 있다. 하나는 수직으로 서 있고 하나는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다. 둘 다 휘어진 얼굴을 하고 철학과 공상이 서로에게 누드를 보여주고 있다. 대결하는 것일까? 새마을시장 철물점에 사내가 있다. 사내는 철사의 굵기를 잘 안다. 잘 안다는 게 심심해서 사내는 자신의 음경을 꺼낸다. 조각 같은 주상복합 빌딩을 향해 흔든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다. 긴장한다. 부끄러움은. 사내는 선거 포스터 앞에서 정액을 쏜다. 중요한 걸 벗지 않는 지점까지. 폭력이 있어서 거리는 상쾌하다. 사내는 치약 거품을 뱉는다. 뉴스처럼 작품처럼. 출근하다가 사내를 본다. 두 조각이 서로를 보고 있다. 미술관은 움직이지 않고 교양은 게으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술관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류성훈 시인의 시를 읽고 이어서 미술관이라는 작품을 읽으니까 정말 작품 속에 시인이 배어 있는 것인가? 되게 다른 느낌을 주네요. 어떠세요? 등단작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네, 좀 손발이 오그라들고 부끄럽고. 네네. 그렇지만 뭐 청취자분들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를 어쨌든 귀로 들으시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감각을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등단작 쿨트라에 그러면 이 한 편으로 등단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죠? 네, 몇 편 정도? 5편이요. 네. 그중에서 미술관이라는 시를 읽어주신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그때 한창 다시 문학에 와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거의 처음에 태어난 신생아처럼 여기저기 걸음을 걷는 것처럼 벽에 부딪히고 모서리에 부딪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철학이나 미술이나 뭐 음악에 관련된 책이나 어떤 여기서 말하는 교양 같은 거를 엄청 좀 파고들었는데 어느 날 시드니에서 그런 오페라 하우스 있고 미술관도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원주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땅바닥에 앉아서 악기를 부는 모습을 보고 저 음악과 저 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저런 예술과 저런 예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자기의 상황하고 그 시드니 네네. 방문했을 때의 경험이 네네. 되게 겹쳐졌었군요. 네네. 그래서 어떤 편으로는 내가 너무 나를 위한 시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때 계속 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예술은 뭘까 뭐 이런 정말 부끄러운 심오하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진지한 고민이나 자기 반성 같은 것들이 응집된 작품이어서 미술관을 선택해 네네. 주셨군요.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네. 모두 다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조용히 그 작품을 봐야 하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협박적으로 느껴지고 하지만 너무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청취자들께서 이 작품에 조금 더 이 밀착감이 더 잘 생길 것 같아요. 작품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시의 착상부터 뭐 과정이나 내용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부끄럽고 오글오글 거린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이 시대에 시를 한다는 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 네. 시대에 시를 한다, 네. 시를 쓴다는 것, 자기 인생 더 나아가서 뭐 너무 우리 거창해지지 말죠. 그냥 막 너무 거창해 이러면 문학이 네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네네. 이유잖아, 네네. 그죠? 네. 소소한 네네. 소소한 삶의 밀착형 뭐 이런 네네. 에피소드를 좀 기대해 볼게요. 왜 처음에 시라는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시라는 걸 직접 쓰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야간 대학을 다녔는데 늘 열심히 사셨군요. 유현정 시인은 뭔가 늘 늘 항상 시간에 얽매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산 밑에 있는 첫 학교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 남산 밑에 쭉 이제 은행나무 잎들이 밤에 야근하고 막 학교에 뛰어가다 보면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게 무슨 노란 조개처럼 바닷속에 가라앉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딱 봤는데 그때 마침 비행기가 이제 구름을 가르고 가는 거예요. 비행운이 딱 생겼었군요. 근데 비행기가 아니고 전 처음에 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칼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상한 갑자기 그 네루다의 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말씀만 들어도 뭔가에 이 사로잡힌 네네. 기분을 경험하셔서 그때부터 시를 쓰셨다라고 하면 그게 20대 초반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류성훈 시인은 어떠세요? 저는 뭐 사실 처음부터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그냥 굳이 계기라고 말씀드리자면 뭐 고등학교 때 맨날 저 중간고사 보기 싫어서 도서관에서 맨날 저기 뭐 문학 작품 고전 이런 거를 대여해다가 보고 그런 게 습관이 있었는데 그 교과목으로 문학이 있잖아요. 네. 그때 문학 시간에 교과목으로 배운 공부랑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붓이나 악기 같은 게 없이 우리가 늘 쓰는 언어를 가지고도 어떤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직관이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문장에 되게 욕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이 전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 중에서도 시 있고 소설 있고 희곡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언어의 제일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게 뭘까 보니까 그게 시이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시를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뭐 뒤집힘 없이 그냥 계속 지금까지 미련하게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한번 빠지면은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또 이상한 늪 같은 시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렇군요. 그러면 류성훈 시인은 뭐 기간으로 따진다면 습작 기간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등단하기 전까지. 학부를 다니면서 이제 거의 뭐 제대로 된 기분이 잡혀 있지도 않으면서 이제 객기로 뭐 어디 내보고 이런 거를 빼고요. 저기 제대로 이제 등단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준비하는 기간 한 4년 반에서 5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네. 그러면 뭐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안에 좌절과 절망을 많이 경험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쵸 많이 빠르게 등단하신 편 아닐까요? 준비한 기간까지 쫙 봤을 때. 저는 그때 신춘문예 됐을 때 심사 소감을 얘기를 할 때, 그 당선 소감을 얘기할 때 제가 되게 오래 준비했는데 되게 좌절을 겪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약간 되게 죄송함을 한번 왜냐면 그때 소설 당선하셨던 분이 십몇 년을 준비를 하셨네요. 그런 30년 준비하시는데 계속 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옹색하긴 한데 그분은 이제 다른 직업이 있으신 분이고 저는 문학이 전공이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절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도 그분은 아마 상처받으셨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현정 시인은 그 20대 초반부터 쓰셨다가 공백기가 있고 본격적으로 다시 작품을 쓰신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등단 전까지?
20대 중반에 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가 이제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서 이제 출판 기념회 이런 걸 했는데 그런 소감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꾸준히 쓰게 됐냐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 이현정이라는 애가 있어서 걔를 좀 넘어서려고 그렇게 썼다 막 이렇게 썼는 그걸 이제 전화 통화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제가 또 순진하게 그 속상한지 모르고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반갑고 막 물론 그래서. 그렇죠. 근데 바보같이 되게 또 나쁜 그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술자리에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되게 좀 어벙벙하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약간 개밥의 도토리? 그리고 막 인생에 당했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축하해주는 마음이 있는 네. 것도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한 네, 기분을. 근데 이제 그분의 또 의도였던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조금 상처를 받아서 다시 써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예, 걸음마부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이 석자 이름 석자 걸어온 네. 이후로부터 다시 문학의 어떤 네네. 욕망이 꿈틀꿈틀 되셨군요. 시 얘기만 우리가 조금 시인이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시 말고 그러면 뭐 좋아하시는 거 취미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너무 네. 너무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이긴 하지만 너무 네네. 시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죠? 시도 쓰면서 간혹 여기까지 내 인생을 네네. 밀고 올 때 나에게 기쁨을 준 다른 무엇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좀 꼬장꼬장하거나 보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한 글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을 꼭 건강하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글이 막 이렇게 뭐 교훈적이거나 막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되게 탄탄하고 되게 좋은 어떤 질감의 글을 쓰려면 내가 스스로를 자꾸 갈고 닦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항상 열심히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키도라고 일본 이제에서 온 이제 무도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합기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우도를 계속 수련을 하면서 시와 이제 접점을 좀 찾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혼자서 계속 궁리를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비슷한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무도를 하면 이제 상대방이랑 싸워서 제압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키도는 그런 운동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랑 싸우지 않고 부딪힘이 없이 상대랑 나랑의 움직임을 합해서 부드럽게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게 언어와 언어의 어떤 조화나 언어의 부딪힘과 간극과 어떤 그 자기장과 이런 것들과 그런 걸 부드럽게 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차원이랑 비교가 돼서 예, 언어에 대해서 육체의 움직임과 그렇게 접합을 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무슨 시론 같다. 네. 나중에 산문으로 시론을 쓸 때 그렇게 쓰시면 운동에 관한 몸의 움직임이 곧 언어의 움직임이라는 네. 그죠? 되게 매력적이다. 근데 한번 궁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운동 아이키도라는 일본식 무도에 빠져 계시군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시고요. 다도도 즐기시잖아요. 차는 옛날에 이제 지금은 다도는 계속 예, 그는 삶의 그러니까, 일부가 돼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네네네. 옛날에 이제 차인연합회에서 이제 다도 최고 지도자까지 다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문화생도 몇 명 가르쳐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작품도 열심히 써야 되고 뭐 논문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휴회해놨다가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할까 궁리는만 하고 있어요. 예, 뭔가 되게 선비 같다. 그죠? 네, 운동하시고 차 드시고 그죠? 운동, 차, 시. 네. 그죠? 이 뭔가 되게 네. 선비들이 갖춰야 될 3대 덕목 같은. 네. 이미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곤란한데요. 좀 더 속적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얘기하다 보니. 자, 이현정 씨는 시 이외에 뭐 삶에 활력을 줄 만한 다른 재미 어디서 찾고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여행이나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젊었을 때는 클럽 가는 것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시 쓰면서 다시 또 시 얘기인데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체력이 안 돼서 놓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류성훈 선생님처럼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면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근력 운동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역기 드는 거요. 바디 펌프라고 하는데 웨이트. 네, 네. 웨이트죠. 전 아무리 네. PT 선생을 붙여도 웨이트하고 전혀 안 근데 친해지던데. 약간 쾌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딱 근육이 생긴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유산소만 하고 어쩔 때는 근력만 운동하고 막 이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시간이 안 돼서 틈날 때마다 앞에 공원을 저는 뛰어요. 아무 음악도 듣지 않고 네, 몇 분 안에 뛸 거야 막 이렇게. 뭔가 다들 되게 전 되게 반성했어요. 전 숨쉬기 네. 진짜 거의 한 지금 제 나이 먹도록 네네. 정말 운동을 몇 번 해보겠다라고 다짐은 해봤지만 근데 그 말에 너무 공감하고 있거든요. 체력이 네. 있어야 바탕이 돼야. 네네. 네. 근데 너무 공부도 미인이셔가지고 저요? 네. 너무 뜬금없는 미인 공격.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운동을 엄청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저요? 저는 성격이 좀 안 좋아서 이런. 그렇군요. 운동을 두 분 다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1부 마감하면서 뭐 두 분 습작 시절에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베꼈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내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작품 같은 것 있으면 작가도 좋고요.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청취자분들께. 그게 참 그런 그런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한없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질문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맞아요. 저도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딱 꼬집기도 어렵고. 이게 그 국내에 너무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으셔서 그 영향을 받은 거를 이루 다 나열을 할 수가 되게 잘 피해간다. 그죠? 그렇군요. 네, 두루두루. 네. 모든 네네. 분들을 내가 사랑한다. 네네. 이렇게 네. 정리할게요. 네. 이현정 씨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너무 약간 김수영하고 이상을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었어요. 김수영의 죄와 벌이라는 시 읽고 충격 먹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상의 아침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은 두루두루 어떤 뭔가를 갖추고 있는 것보다 누구의 작품이든지 간에 벌떡 일어서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건 뭐지?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다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다른 국내 많은 분들의 시인이나 외국 시인들도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 장콕토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프랑스 네. 19세기 작가인데 그분의 시, 뭐 소설, 희극 이런 거 보고 정말 놀랍다 이러는데 시인의 피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시인은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사실 그거에 조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매료되어서. 장국도의 세계에 사로잡히셨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뭔가 영향관계, 수수관계 뭐 이런 것들은 2부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등단작 관련한 이야기, 시 쓰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6월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해 작년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6월이라는 단어 좋다고. 매해 6월 되면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 같아요. 6월 온화하고 순하고 참 예쁜 그만큼 이름만큼 또 좋은 계절 돌아왔네요. 뭐 하늘은 여전히 뿌옇다가 가끔 또 개이기도 하고 한데
연두가 초록으로 가는 지금 완전한 절정의 시간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하늘이 흐리더라도 연두는 굳세게 초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제주살이에 대해서 제주 생활을 하게 될 줄도 몰라서 세간살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생활이 서울 반 제주 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저번에 한번 다녀왔는데 세간살이를 그래서 채우지 않고 비워둔 채로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살겠다고 그때 다짐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가서 막상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이것도 좀 채우고 싶고 이것도 놓고 싶고 그래도 예, 섬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섬이어서 뭐 이제 서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거나 혹은 또 뭐 무언가를 막 사서 배달시키거나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욕심을 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그리고 이불 이런 것들 두고 살기로. 근데 그거 말고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세탁기 없어도 되죠. 당연히 손으로 빨면 되고. 전자레인지 그건 원래 없이 살고 있고. 청소기 대신해서 그 시장에서 빗자루 예쁜 빗자루를 하나 샀어요. 옛날에 쓰던 쌀이 빗자루 걸레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 과연 뭘까요? 냉장고더라고요. 냉장고.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일주일 정도 머물렀었는데 일주일 동안 뭐 매번 밖에서 사 먹을 수 없어서 뭐 채소와 각종 과일들 그리고 뭐 우유, 두부 이런 것들을 사다 놓고 한 끼씩 먹으려고 사오긴 사왔는데 그리고 또 뭐 마트나 시장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 번 가면 그 일주일치 먹을 만큼을 사두어야 돼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사두었는데 이거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조금 더 낮에는 덥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금세 시들거나 상하거나 그게 걱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가장 바람이 잘 드는 창가에다가 그 모든 재료를 쌓아두고 그렇게 보냈었는데 뭐 어떻게 일단 결론적으로는 작은 냉장고 하나가 생겼습니다. 옆에 아주 좋은 친구가 살고 있어서 이 친구가 쓰지 않는 작은 냉장고, 냉동실은 없는 작은 냉장고 하나를 저한테 빌려주었어요. 아, 냉장고 소중하더라. 그걸 딱 받아서 그 바람 앞에서 상할까 어쩔까 걱정스럽게 놓여있던 아이들을 냉장고 안에 넣어뒀더니 네, 일주일 동안 싱싱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의 단어, 어제의 단어, 오늘 이야기 나눌 단어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아, 냉장고. 옛날에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저장을 어떻게 하며 살았었더라? 현명하게, 조상들이 현명하게 어딘가 이렇게 서늘한 장소를 잘, 지어두고 했었겠죠? 근데 지금 냉장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무언가를 오랫동안 저장하고 쌓아두지 않고, 말리거나, 아니 염장을 하거나 하는 또 생활의 어떤 지혜들로 충분히 냉장고 없이도 잘 살았었죠.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맛보고 냉장고 없이는 못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냉장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듣고 싶은 노래, 들려드릴 노래는요. Cold Water예요. Cold Water. 이거 좀 너무 단순하게 연관이 됐나요? 냉장고라고 해서 차가운 물? 근데 Cold Water가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마 와 진짜 냉장고랑은 상관없다 없는 느낌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가운이라는 단어의 느낌, 냉장고가 뜨거운은 아니잖아요. Cold Water. Cold Water는 데미안 라이스라는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우리나라에 데미안 라이스 하면 딱 영화 클로저 떠오르시죠? 영화 클로저에 삽입되었던 곡 The Blower's Daughter라는 노래가 아마 딱 떠오르실 텐데 네. 저도 데미안 라이스 하면 무조건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영화를 저는 보고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때, 이 노래가 그냥 흘러나왔을 때 이 느낌은 무엇이? 이렇게 무언가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목소리와 기타, 투박한 기타 선율, 오묘한 멜로디 라인. 그래서 저도 인상이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남았으니 모든 사람들에게도 남았고, 그래서 모두가 이 노래를 사랑하죠. 2005년 앨범 오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콜드 워터는요.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Cold, cold water surrounds me now. 네. 아, 정말로 목소리와 이 분위기, 오늘의 냉장고와는 맞지 않게 너무나 깊고 오묘한 소리. 여담이지만 저는 진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데미안 라이스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합니다. 정돈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너무나 독특하고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소리. 콜드워터의 가사는 이래요. 차가운 물이 나를 둘러싸고 내 손 안에 있는 건 너의 손뿐. 하느님, 제 말이 들리나요? 아니면 제가 길을 잃은 건가요? 누구의 딸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테고 난 당신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데. 하느님, 제 말이 들리나요? 아니면 제가 길을 잃은 건가요? 라고 몇 줄 안 돼요, 가사가. 그렇지만 가사로 전하지 않아도 멜로디와 목소리만으로, 기타 소리만으로 무언가 깊은 것이 저는 전해졌거든요. 이 노래를 데미안 라이스가 2014년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죠. 내한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가 마침 세월호가 터지고 한 달 뒤 정도였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 콜드 워터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세월호 사건의 슬픔, 어떤 것들에 이입이 돼서 이 노래가 정말로 가슴 깊이 다가왔다라는 주변의 어떤 감상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콜드 워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이야기해놓고 냉장고로 돌아가야 되네요. 냉장고, 사실 필요 때문에 냉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지만, 사실 냉장고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제가 이제 냉장고를 들여놓고 다른 것들 뭐 별거 없죠. 의자와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이불에 빈집, 거의 그야말로 빈집이죠. 빈집에 밤에 누워서 혼자 잠을 청하는데, 그 작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가 견디며 살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소리가 큰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서 이런 메모를 했어요. 빈집 혹은 새 집에 냉장고를 들이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알게 된다. 그래서 무척 힘들다가 또 곧 인간이란 얼마나 쉽게 그 소리에 적응하는지도 알게 된다. 이렇게 일단 저의 단상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집에 이사를 갔을 때도 냉장고를 들여놓았을 때
와, 작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아니, 이 냉장고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거 내가 뭐 물건 잘못 샀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 큰일이다. 이 소리 어떻게 계속 듣고 살지? 하다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고서는 이제 그 소리는 완전히 익숙해진 거죠. 지금도 저는 뭐 살면서 가만히 있다가 윙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 또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윙 돌아가는 소리 늘 인식을 하고 살긴 하지만 처음에 맛보았던 약간 두려울 정도로 크게 들리던 그 소리는 아니게 된 거죠. 그것도 일상 이제 내가 함께 살면서 듣게 된 소리로 인정하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작은 냉장고 소리에 깜짝 놀랬지만 바로 곧 익숙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과 연결이 될지 어떨지. 오늘 제가 이 소리, 그래서 그 소리에 관련한 시를 하나 찾아왔어요. 나희덕 시인의 시집, 2001년에 창비에서 발표된 시집입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시집에 있는 시인데요. 소리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숲에 누가 있다. 나희덕. 밤구름이 잘 익은 달을 낳고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숨어버린 후 숲에서는 툭탁 타닥 상수리 나무가 이따금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 제 열매를 던지고 있다. 열매가 저절로 터지기 위해 나무는 얼마나 입술을 둥글게 오므렸을까. 검은 숲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말소리. 나는 그제야 알게도 된다. 열매는 번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무가 말을 하고 싶은 때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타다닥, 딱, 톡, 타르르. 무언가 짧게 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박수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들은 무슨 냄새처럼 나를 숲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나 어둠으로 꽉 찬 가을 숲에서 밤새 제 열매를 던지고 있는 그의 얼굴을 끝내 보지 않아도 좋으리. 그가 던진 둥근 말 몇 개가 걸어가던 내 복숭아 뼈쯤에 탁 굴러와 박혔으니. 네, 이런 시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졌을 때 숲속에 탁툭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열매를 떨어뜨려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냉장고 생각하면서 냉장고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느낀 마음과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제가 그 밤에 냉장고 소리를 들으면서 냉장고가 저렇게 소리를 내는 것, 부르르 웅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 냉장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까라고 완전하게 의인화한 건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그 사연이 궁금해지고 무언가 아픈가, 무언가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을까, 걱정, 염려 혹은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깊은 밤에는. 오늘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멜로디는요. 우리 이제 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냉장고 소리 많이 납니다. 다른 것들도 소리 많이, 선풍기도 소리 나죠. 또 뭐 세탁기도 소리 나고 많은 것들 소리 나는데요. 냉장고가 여름에 또 필수품으로 소리를 내며 열심히 돌아간다면 겨울에는 보일러잖아요. 보일러야 돌아라 라는 노래가 있어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2013년에 발표된 1집 앨범 우리가 계절이라면 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는 이름이 참 진짜 좋아서
하는 건 거죠. 좋아서 하는 밴드의 보컬이자 퍼커션 치는 조준호는 또 저와 함께 뭐 다른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이 준호의 시원한 목소리로 보일러야 돌아라 어떤 노래인지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의 맘을 따뜻이 데펴놓아라. 후끈후끈 뜨거운 이 밤을 위해 보일러야 돌아라. 네, 보일러야 돌아라 하는 이 노래는 과연 뭐 보일러 여름에 키면 돌아가는 건데 가사가요 재기발랄해요. 가사 보면요. 겨울바람이 불면 옥탑방은 더욱 차가워지네. 여느 밤이었으면 찬바닥에 몸을 뉘었겠지만 오늘은 네가 와줬으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이 밤 너를 위해서 보일러를 켜겠어. 보일러야 돌아라 후끈후끈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이 데펴놓아라. 후끈후끈 뜨거운 이 밤을 위해 보일러야 돌아라. 네. 이런 노래거든요. 중간에 이런 말도 있어요. 가스비에 내 마음이 타들어가도 보일러야 돌아라 후끈후끈. 네. 저도 겨울에 보일러를 마냥 돌리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아주 차갑고 우풍 심한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그렇게 돌리지 않아요. 뭐 돌아도 안 따뜻해지니까. 근데 네, 저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놀러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얘가 안 따뜻해져도 켜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 네가 왔으니, 소중한 네가 왔으니.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느껴지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집이 아니고 그 옛날 보일러가 달려있는 집이어서 여름에도 만약에 온수를 써야 한다. 그러면 보일러를 켜야 돼요. 켜고 온수 쪽을 틀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윙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건 보일러가 고장난 것. 소리로 또 보일러의 작동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작고 크게 어마어마한 소음을 내는데 뭐 지하철 엄청난 이건 작은 정도가 아니죠. 지하철이나 기차, 트럭, 비행기 사실 자동차 지나간 소리를 고요한 곳에 있다가 도로로 나가보면 얼마나 그 시동과 달리는 엔진 소리가 시끄러운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또 제가 요즘 믹서기를 가끔 사용하는 그 작은 믹서기 하나에서도 그 칼날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어떤 소리보다도 사실 제가 난폭하고 날카롭다고 느낀 건 전기톱 소리였어요. 그건 어떤 숲에 가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목수를 따라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목수가 전기톱 큰 나무였기 때문에 그냥 도끼나 이런 걸로 찍을 수가 없었죠.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데 와 이건 너무너무나 난폭한 소리로구나. 인간의 난폭함을 가장 잘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소리로구나 하고 좀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소리들 고요와는 너무 먼 세상에 살고 있죠. 어떻게든 무언가 소리가 있으니까요.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소음이죠. 소음. 아름다운 소리들을 아니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또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정현종 시집 2008년에 문학과 지성 시인선 광휘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의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요여 정현종. 동네 자락으로 난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건물 뒤편 나무들 사이에서 고요가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그 모든 기술 문명의 소리도 또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드문 순간이어서 그런가 불현듯 고요가 들리는 것이었다. 고개를 돌려 그쪽을 자꾸 보면서 보고 또 보면서 나는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이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다. 현대세계의 제일 가는 비방, 고요여. 네, 이런 시입니다. 완전히 공감했어요. 저도요. 냉장고는 계속 돌진 않습니다. 물론 전기가 돌긴 하지만 소리가 계속 나진 않아요. 어떤 그 자기가 가져야 할 온도에 이르면 멈추죠. 그리고 다시 그 온도에서 조금 높아졌다 싶으면 다시 그 온도로 내려가기 위해 애를 쓰느라 다시 돌 때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가 이제 자기 온도를 찾아서 멈춘 그 순간 완전한 고요 느낄 수 있거든요.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는 순간들에는 그건 완전한 고요의 순간이 아니고 고요가 들리지도 않죠. 오늘 이렇게 냉장고에 대해서 냉장고 소리 그리고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게 될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주 열면 열수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더 크게, 더 자주 들리겠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차가운 물, 아까 참 또 아름다운 콜드 워터라는 노래. 차가운 물 그리고 시원한 수박 한 덩어리 우리를 위해서 늘 애써서 돌아가주는 냉장고에게 저는 이제 진짜 오늘 좀 가서 톡톡 두드리면서 야 고맙다 네가 고생이 많다 인사를 한마디 건네고 싶어지네요. 밤에 문득 들려오는 냉장고 소리 혹은 그 냉장고 소리가 멈추었을 때 들려오는 고요의 소리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 소리든 고요의 소리든 그 소리들이 가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속에서 또 좋은 멜로디, 좋은 단어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오는 7월, 8월 문장의 소리는 여름 특집을 맞아서 파주 피노키오 뮤지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